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는 좀 30분 이내로 빨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선 후기 이순신 후손들의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이순신 후손들의 가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후손들의 활동을 크게 국가 변란 극복에 기여한 내용, 그 다음에 선조인 이순신에 대한 현창 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충신이었죠. 그래서 이순신이 전사한 후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행적과 정신을 통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활동상을 기억하고 현창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그 이순신 후손들에 대한 관심과 관직 등용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순신 후손들이 대거 이제 관직에 등용돼 가지고 주요 관직에서 활동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후손들 역시 이제 선조 이순신에 대한 어떤 그 위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존중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이순신 선양 활동과 이제 선양 활동을 하고, 또 후손들은 이순신 존중 활동을 해서 이것들이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순신 후손 가문의 위상 제고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후손들의 활동상을 탐구함으로써 이순신 인식의 흐름과 함께 충신 이순신과의 시대적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은 이순신 후손들의 가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국가 밸런시 극복 활동과 선조 이순신에 대한 현창 활동을 나눠서 살펴봄으로써 이순신 가문의 어떤 충효의 정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봤습니다. 먼저 이순신 후손들의 가계와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조선 후기라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광해군에서 철종대까지입니다. 1608년에서 1864년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종대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고종대에 이순신 후손들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이제 이순신 후손들의 가계를 시조로부터 고종대까지 장자만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조가 이제 이돈수조, 그다음에 양준, 소, 윤번, 현, 공진, 변, 효조, 거, 백록, 정, 순신, 회, 지백,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순신은 파시조로서 충무공파입니다. 충무공파 시조가 되죠. 그래서 충무광으로부터 이제 또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규남 같은 경우는 덕수시 22세 손이자 충무공파 11세 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본다면은, 일단 이제 이순신 가계의 특징을 하나 본다면은, 이순신의 전대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학렬이 뭐 두자, 외자 이렇게 번갈아 갑니다. 그래서 뭐 양준부터 해가지고 소, 윤번, 현, 공진, 변, 효조, 그, 백록, 정, 순신, 회, 지백, 이렇게 이순신 손자까지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손자부터 이제 두자로 통일해서 쭉 두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장자계열은 봉사손,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고, 관직은 겨우 뭐 현감이나 참봉 정도에 거치고 있는데, 장자들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이 아주 크게 활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순신 6세손까지만 살펴보면, 일단 이순신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큰아들 회, 차자 열, 삼자 면이 있는데, 면은 임진왜란때 전사했고, 이제 딸은 청란 1등 공신 만전당 홍가신의 아들인 홍비와 혼인을 합니다. 서자 2명은 훈과 신이 있고, 서녀 2명 중에 1명은 임진과, 다른 1명은 윤여정과 이제 혼인을 했죠. 그리고 현감회와 정랑 열이 모두 성정은 좌성지로 추정되는데, 이건 선무 원종공신에 책록됐기 때문입니다. 장자회의 아들들을 보면은, 이제 회는 광산 김씨 첨지중 추부사 김정휘의 딸과 혼인해서 지백과 지석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열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를 작은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석이 이제 그 애를 낳는데 지석은 경주시 헬령 경아의 딸과 혼인해서 아들 6명과 딸 하나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광륜을 지백의 아들로 이쁩니다. 지백이 아들이 없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기를 성기하고 그다음 광헌, 광진 같은 경우 수사를 했고 광보는 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큰 집에서는 차남을, 작은 집에서는 장남을 출교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장손 가계의 적통성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세손 광륜의 자녀들 보면은 광륜은 아들 6과 딸 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마지가 홍이, 홍이는 도사를 지냈고 홍전은 영장을 지냈고 홍련은 광을 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세선 홍이 학렬의 아들들을 보면은 도사 홍이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만상과 은상이 있고 영장 홍저의 한 아들이 봉상인데 이 봉상이 조선 후기 이순신 후손들 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홍박은 아들 둘이 있던데 보상과 관상이 있고 홍규가 이제 아들 5이 있던데 태상, 몽상, 계상, 후상, 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상, 민상이 매우 뚜렷하다. 이순신 가계의 특징 또 하나는 무방 가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주제에서 무방 가문화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야말로 무방 가문이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가 방목에서 확인되는 급제자 수를 보면은 총 78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순신 이전에 급제한 인물은 3명이고 나머지 75명은 이순신 이후의 합격자들인데 방목에서 확인되는 덕수시 급제자 78명 중에서 36명, 즉 46%의 비율이 충무공파 직계 후손들입니다. 이 표를 보면 선조대 이후부터 75명 급제자 중에서 영조, 정조, 순조에 이제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순신 사후 이제 선조 때 공신에 책봉돼 가지고 후손들이 가자됨으로써 엄직이나 청거로 이제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요 앞에는 별로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무가 방목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나온 것만 이제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가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등단자를 다수 배출했다. 등단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이제 대장직을 가지고 예를 들어 포도대장, 의영대장, 거미대장, 훈련대장 이렇게 대장을 역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게 등단록인데 여기에 덕수씨가 총 9명입니다. 물론 덕수씨가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전희씨가 또 많고 한 5번째 이제 서열이 되는데 덕수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총 9명인데 모두 이순신 직계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무가 방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렇게 무가 급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요 덕수시 세보에서 봤을 때는 무가 급제자 인원이 총 2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손인 회계열이 114명, 그 다음에 차자 열계열에서 151명 이렇게 이제 됐고 넷째 훈과 시는 각각 1명씩 배출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조대부터 고종대까지 끊임없이 인물을 배출해서 특히 고종대에 월등히 많은 인물이 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 후손들이 서서히 이제 관직에 진출하면서 기반을 잡다가 영조조부터 이제 많은 무가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관직에 등용되었고 점차 고위직에 오르면서 무방 가문으로서 위상을 공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히 삼도수군 통제사로 여기만 인물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이제 파시조인 충무공이 영입했던 삼도수군 통제사를 이제 총 12명이 영임하는데 이제 경종 때부터 영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6세 손이 3명, 이봉상, 이현상, 이태상, 그다음 7세 손이 3명, 이한흥, 이한창, 이한풍, 8세 손이 2명, 이인수, 이유수, 9세 손이 2명, 이항권, 이성권, 11세 손이 2명, 이규석, 이규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조선 후기 이순신 가계의 특징, 이제 가계와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런 그
인물들이 이제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첫 번째로 국가 변란 극복에 이제 기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괄의 난과 서자 이훈의 활동이 됐습니다. 이괄이 이제 뭐 그때 직무공신으로 됐는데 이제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 영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아주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서울을 거의 함락시킬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분수령이 된 전투가 밑에 그림에 서대문과 안산, 지금 그 당시 안현, 이게 이제 지금 무학제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원수 장만이라고 있어요. 장만 휘하에 이괄의 이제 이순신의 서자 중에 한 명, 이훈이 이제 전투 참전해서 이괄 반군과 교전하다가 이제 순직을 합니다. 근데 요 이훈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정조 때 보면은 후손도 없고 또 사판, 위패도 없어요. 전쟁터에 죽었기 때문에 무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조 때 이훈에 대한 정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가 결국 1796년 정조 20년에 병조 참의로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정묘호란, 이제 그 중에서 어주성 전투와 서자 이신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서자 이신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사촌형 이완의 활동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완과 같이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이완이 이제 어주성 전투에 순직합니다. 여기 그림 보다시피 이제 이완이 어주 부윤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정묘 호란이 벌어져 가지고 후검군 3만 명이 막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제일 먼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곳이 어주성이죠. 그래서 어주성에 어주 부윤 이완이 완강히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뭐 안 되니까 사촌 동생 이신과 함께 병기고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진합니다. 그래서 이완이 아주 그 의기를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이순신 조카 중에 이완이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세 분 발표자마다 다 이완에도 언급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은 뭐 이순신 직계만 언급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조카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워낙 조카에 대한 자료가 좀 있다 보니까 이완의 활동은 보면은 이제 그 1999년도에 무가에 급제해가지고 평양 중군이 되고 인조대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이제 그 이괄의 낭군을 평정한 공으로 가선대보가 되고 1924년에 어주 부윤에 제소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순신과 같은 형태의 근무를 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순신도 명나라 그 서군 도독 진령과 이렇게 할 때 이제 근무를 할 때 뭐 굉장히 막 그 이렇게 뭐 목을 베면 이렇게 막 대신 주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저 명나라군을 처벌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완도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굉장히 수급을 간첩 짐달을 잡아가지고 모물용 그 도독부에 바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명나라군이 그 모물용 휘하에 있던 그 명나라군들이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이걸 막 곤장도 때리고 이렇게 구금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요 이완이 1726년에 아산 현충사에 추가 배양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과 이봉상의 활동입니다. 이인자의 난은 1728년에 일어났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살펴보시고요. 청주에 살고 있던 이인자는 반란군과 합세해가지고 1728년 3월 15일에 청주성을 함락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청주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충청 병사 이봉상을 죽이는데, 이봉상이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이런 말 하죠. 너는 충무공 집안에 충이가 서로 전해주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너를 어서 죽이지 않느냐? 하고 3번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봉상은 이제 자찬성을 추정하고 시호는 충민공이고 청주에 사당을 세워서
표충사라고 사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짜에 이봉상의 숙부인 이용무도 거기에 같이 이제 청주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무한테도 가서 막 항복하라니까 이렇게 좀 불의에 극복할 수 없다 하고 꼿꼿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서 얼어서 버티고 저걸 꾸짖었다 그래 나오죠. 이용무 역시 이순신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인양요 때 이용의 활동입니다. 이용이는 이순신의 10세손입니다. 그래서 1866년 백인양요 때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군과 싸워 공을 세웁니다. 특히 프랑스 그 로저 함대가 두 번에 걸쳐 침입했는데 2차 침입 때 광화부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기세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에서 이제 순무영을 설치해가지고 대장의 이경하, 중군의 이홍희, 전총의 양헌수 이렇게 뭐 이제 임명해서 출정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족산성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아주 크게 이렇게 격파합니다. 그래서 보면 프랑스군이 전사자 6명 포함해서 60 내지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조선군은 피해자가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에 불과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격퇴한 전투다. 여기에 사실은 요 정족산성 전투는 양헌수가 주도적으로 싸운 전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희 같은 경우는 중군으로서 이쪽에 이제 남아가지고 후방에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공을 세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이순신에 대한 현창 활동입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순신 기념시설의 보수와 건립입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 이제 여수 충민사입니다. 충민사 제실을 건립하고 또 사당을 보수하는데 이 1600년에 건립된 여수 충민사가 100년 동안이나 제실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석천사가 있죠. 석천사의 성사를 대신 상했다. 그래서 전라자수사 이봉상이 1710년에 충민사 사당을 중수로 하고 제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1732년에 이봉상의 종제 이명상이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후에 충민사의 제실이 날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11월에 중수를 합니다. 그 다음 남해 충렬사가 밑에 그림인데 남해 충렬사를 보수하죠. 통제사 이봉상은 통제사 시절에 남해 충렬사가 원래 통제사 정익에 의해서 중수된 후에 세월이 흘러 사당이 기울어 무너지려고 하는 것점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이제 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재성당 중수를 합니다. 통제사 이태상은 통제사 조경이 새롭게 지은 재성당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새롭게 중수를 합니다. 이 재성당은 원래 1739년에 영변 부사였던 조경이 통제사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조정에 장결해서 중건을 한 건데 이를 20년 뒤 1760년에 이태상이 중수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사 이태상이 재성당을 중수한 연유를 기록을 한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난을 막아내던 중요한 곳에 기와장은 기울어지고 제목은 썩고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서 옛 어른이 끼친 자취가 나날이 무감을 애석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 이제 창량묘를 또 보수합니다. 통영 창량묘는 이제 원래 이 지역이 이제 거제부 관할이 있었죠. 그때 지은 사당인데 임진왜란 종전 직후에 바닷가의 군인과 백성들이 충무공 충절에 감명받아서 초가집을 세우고 공의 초상을 모였습니다. 창녕 위쪽에 원래 건립한 것을 통제사 이월룡이 서문 밖으로 옮겨 건립했는데 이것이 초가집으로 계속 유지됐죠. 이것을 1877년에 고정돼 이순신의 10세선 통제사 이규석이 기와집으로 고쳐짓고 이름을 창녕묘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호상제를 지어서 지방민들 자제를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남해 일학사 관음포 요비를 건립했죠. 통제사 이항건이 1832년에 건립했습니다. 앞에 이순신 후손이라고 했죠. 이항건.
통일사를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사주갑을 맞아서 선조는 모든 충신과 수고한 공신들을 표창해서 제사를 지내겠는데 이순신을 첫 번째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사충신 해가지고 이순신, 송상현, 고경명, 조헌 이렇게 4명을 꼽았죠. 수시로 4명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임진왜란 사주갑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순국한 곳에 사당이 없는 곳은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항권이가 지시를 받아서 일단 유비도 세우면서 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통영 충렬사 강한루가 있어요. 충사가면 거기 상량문을 이제 지은 사람 누구냐면 이항권의 형인 통제사 이성권입니다. 이성권이 1840년에 충렬사 내 강한루를 건립할 때 상량문을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 설치입니다. 이순신 신도비를 건립했죠. 여기 아산에 여기 있는 그 이순신 묘소 입구에 있는 신도비. 이순신 외손인 홍우기가 외조부인 이순신의 신도비를 짓는 역할을 하는데 1600년경에 이순신의 딸과 홍가신의 아들 홍비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홍비의 둘째 아들이 홍우기죠. 홍우기가 이 시기 지은 시장을 가지고 당시 영의적인 김육에게 찾아가서 비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김육이 비문을 지은 이순신 신도비가 후일에 이제 건립이 되죠. 지금 현재 이충북 묘소 입구 부분에 위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김육이 비문을 지은 후에 1660년에 비석에 글을 새기는 작업이 완료됐는데 그러다가 이지석의 아들인 이광진이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부임한 뒤에 1693년에 이제 건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화도 유업이를 건립했습니다. 통제사로 부임한 이봉상이 건립을 했죠. 원래는 통제사 오정주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정주는 통제사를 2번 역임했는데 첫 번째는 1707년에 부임해서 1년 근무한 후에 병으로 사임을 했고 두 번째는 1718년에 부임해서 5개월 정도 근무한 후에 탄핵으로 사임합니다. 근데 이 비문은 남구만이 1709년에 지었죠. 그래서 오정주가 첫 번째 통제사직을 마친 직후에 남구만에게 비문을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 사업이 정치되어 있다가 1722년에 통제사 이봉상이 건립을 합니다. 목포 과도에 있죠. 그 다음에 아산 이순신 묘표를 건립합니다. 또 이봉상입니다. 후손 이봉상이 당시 판부사 이명에게 부탁을 하죠. 이거는 1719년부터 172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명은 묘표를 건립해달라 했을 때 비문을 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순신이 충신이라고 다 아는데 꼭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봤죠. 그렇지만은 이봉상은 뭐라 했냐면 옛날 그 중국의 두원계라는 사람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두원계는 자기 그 비를 2군데 세웠다. 산 위에 하나 세우고 강 속에 세웠다. 천지가 뒤바뀌어도 비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후손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원래 처음에 이게 목표가 있었어요. 작은 게 아주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게 김육이 건설해가지고 1658년경에 세운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이게 60년 지나면서 마멸을 심해가지고 이봉상은 새롭게 이제 비를 건립하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크게 건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성대비. 이거는 이제 북한에 있죠. 이거는 후손 이관상에 의해서 건립됩니다. 전성대비는 이순신이 1587년도에 녹순도 전투에서 오랑캐와 전투를 벌인 내용을 담은 비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함경북도 나선시 선봉군 조살리에 위치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전성대비를 했지만은 여기 보면 성전대로 되어 있죠. 원래 비문에는 이렇게 성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빈문이 적혀 있고, 요거는 이제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 중이던 조명정이 1762년에 비문을 지었는데, 그 당시 이순신의 후손 이관상이 1762년 1월에 함경도 국병사에 임명돼 가지고 그 당시 관찰사 조명정에게 비문을 청해서 같은 해에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멸이 심해져 가지고 이순신의 7세 손인 이한흥이
함경도 또 절도사로 부임해가지고 1774년에 또 새로 조각을 합니다. 또 그로부터 90년 정도 지난 1865년에 회령 부사에 제수된 이용이, 10세손 이용이가 중수를 하고 약간의 유지 비용을 남겨서 후일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당 유호비를 건립했죠. 이순신 11세손 통제사 이규석이 1877년에 세웠습니다. 원래 통제사 조경이 1739년에 재성당 유호비를 세웠는데 138년이 흐르는 동안 비가 심하게 마모됩니다. 그래서 통제사 이규석이 새로 비를 만들고 원래 있던 비는 근처에 매몰하죠. 이때 새로 만든 비는 글자 모양을 조금 바꾸고 배를 고쳐 보완했고 거기서 특히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준 작이나 추정한 벼슬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묘비 건립 후원입니다. 고금도 충무사에 가면 관악묘비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빗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비를 건립하지는 않았지만 비를 건립하는데 이제 일조를 한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묘비는 이충무 전태 고금도 유사기로 기록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록의 말미에 보면은 이순신의 정손 이광보가 전라 우도 수군 우우가 돼가지고 자기 봉급을 드러내가지고 돌을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도록 건립을 하는데 후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문집의 간행과 보존입니다. 충무공 가성을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글과 관련 자료를 후손들이 모아 편집해서 간행한 책인데 이순신 조카 이분이 지은 그 행장, 처음에는 행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후대 행록으로 부르는데 이걸 기초 자료로 하고 기타 자료로 이제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충무공 가성은 이순신의 5세 손인 이홍이가 거의 선친의 뜻을 따라 주도해서 편찬을 했는데 간행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조카 이봉상이 전라 좌수사에 봉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간행에 들어가서 1715년에 간행이 완료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가성 편찬을 통해서 후손들은 이순신의 후예로서 명예와 더불어 관직 발탁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순신의 사적은 후손의 지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으므로 후손들은 사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충무공 가성은 그 산물이었다. 그 당시 이제 덕수이씨는 아니지만 이여옥이라는 사람이 전라 좌수사였는데 충무공 가성은 전라 좌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봉상으로 당근 얻어가지고 필사를 한 후에 충민사에 보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계 초본의 발문을 작성합니다. 통제사 이태상은 이순신 보관 장계 초본의 발문을 작성하는데 통제사로 부임을 해보니까 이순신이 남긴 계본 초본이 막 여러 군데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실될 걸 염려해가지고 다시 벗겨가지고 책상자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일대기를 한글본으로 필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한글본이 크게 4종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순신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근데 이순신 어린 시절이 나오는 한문으로 된 기록은 충무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무록이 해군 사관학교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 이 충무록에 보면 행장과 시장이 있어요. 그 이 행장이 처음에 초기에 이분이 지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글로 필사를 해서 많은 후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4종류 다 이순신 후손작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글 박물관 소장은 이제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순신 후손작으로 추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 선조 충무 행장은 규철, 후손 규철이라고 이제 정보를 적고 있어요. 이건 이규철은 이순신 11세손이죠. 그 다음에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은 이거는 이도희가 필사예요. 이도희는 이순신 10세손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한우가 소장한 겁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제 필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이순신의 어린 시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서간첩을 발굴해서 제본합니다. 이순신 9세손이 이능권이가 영암 군수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영암에 연주 현씨가 있죠. 그 현씨 집안에 이순신의 유목이 있다는 말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친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사를 합니다.
그래 모사를 해야지 모사본은 그 집안에 주고 진본 서간첩을 가져와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인 이규세는 이 서간첩을 잘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종가의 사당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난 첩보서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특히 무술년 1598년도에 흥량 행감을 역임했던 최일항이가 이순신에게 보고한 내용, 이것을 이제 이게 내려오는데, 이 첩보서목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행감이 최일항이 통계사 이순신에 보고하면 이순신이 거기 잘 알았다 뭐 이렇게 답하면서 일심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임난 첩보서목을 이순신 10세서 이완이가 이제 봤어요. 보고 이거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했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거 이제 그 발문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순신 후손들의 활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제 임진왜란 때 영웅 이순신의 후손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충의심을 권장하는데 이제 기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기념시설의 중수 내력을 남겨가지고 훗날 보는 사람들에게 신하던 자가 절개를 당하는 뜻과 국가가 충신을 현양하는 예전 등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서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게 하려는 데 뜻을 두었다. 그래서 옛 자치를 어루만지는 자는 마음으로 성대히 느끼고 크게 탄식이 일어날 것이며 몸을 버려 국가를 위해 죽은 의리를 다투어 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거기 기록된 내용들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순신 후손들의 활동은 당시 조정의 통치 목적과도 부합됐습니다. 조정은 충신 가문을 현창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유사시 국가를 위해서 충의심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활용을 했고, 이순신 후손들도 고위 관직에 올라서 왕명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후손들의 활동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영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후대에 전승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